네, 화장실에 다녀왔다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이 GV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모더레이터로 조성윤 경기영상협의회 대표님과 전찬일 영화평론가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기영화형성협의회 대표 조성윤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영화평론가 전찬일입니다. 반갑습니다. 플랜 75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상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전국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활동가분들과 시민사회단체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극장에서 에어컨도 좋고요, 의자도 좋고 이런 멋진 상영 환경에서 진행돼서 정말 영화제의 품격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청주를 내려오는데요. 십수년 전에 이 청주대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존경하는 그 미술가 중에 홍명석 선생이 한성대 교수 정년하시고 청주에서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설치미술에는 대한민국 탑이죠. 여러분이 아마 소리도 없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시거나 기억하시는 분은 그 감독이 홍의정이거든요. 그 홍의정 감독이 홍명석 선생의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홍의정 감독의 소리도 없이 처음에 보고 나서 그 영화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저는 이건 한국에서 나올 수 없는 영화인데 이 감독의 백그라운드가 뭐냐 아무것도 모르고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쭉 파고 들어가 보니까 서울 한예종 나왔다. 그걸 어느 정도 됐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학교 이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한예종 나왔어? 알았어. 그리고 디자인 전공해서 그리고 저 런던 필름 스쿨을 다녀왔다고 근데 잘 안 풀리는데 그래도 조금 남았는데 아버님이 홍명서 선생이라서 답이 다 설명이 됐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어떤 DNA로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 피가 그 딸한테 흐르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지속 가능성, 확장성 문제를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 두 사람과 이렇게 인연이 깊어지면서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 이제 화두가 돼서 이 플랜 75를 지금 몇 차례 보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청주에 와서 가장 집중적으로 열심히 보면서 여러분 이 꽉 찬 이 객석에 엄청 감동을 하면서 사실은 봤습니다. 지지난주에 통영에 갔을 때는 이러지 마세요. 통영에 갔을 때는 한 20명 정도랑 함께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눴는데 아까 보면서 이거 청주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네? 요즘 뭐 영화관에 관객들이 거의 안 찬다는데 이거 굉장히 훌륭한 기획이구나. 역시 기획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 한 편 가지고 영화제라고 붙이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쑥스러울 수 있는데 쑥스러울 필요가 없겠구나. 또 이러한 특별 행사를 통해서 또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이렇게 멋진 행사를 통해서 이 대낮에 이렇게 많은 분이 함께 영화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갖고 올라가서 약간 제가 떠버리고 하거든요. 야, 청주 갔더니 플랜 75 그냥 그 골치 아픈 영화를 보는데 막 차서 봤다.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이 청주의 이 시민들의 이 시민성에 세상 감동했다. 이런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다 보니까 이 영화가 더 특별히 다가왔고요. 진짜 집중해서 봤습니다. 영화 평론가지만 때로는 많이
대충 보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집중해서 미장센까지 보고 연기 뭐 진짜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영화를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은 같은 영화를 두 번 보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오늘 새삼 느꼈는데 제가 지금 한 세 번, 네 번째 정도 보는 건데 오늘 보면서 이게 영화의 맛이 계속 무르익는다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령 여러분이 보시지 않았을 대부분이 보시지 않았을 그 버닝 같은 영화 이청동 감독의 버닝은 제가 이제 스크린에서 한 5번 정도 봤거든요. 볼 때마다 무르익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화는 자꾸 볼 때마다 새로운 그 의미도 나오고 새로운 맛도 생기는데 오늘 그런 맛을 다시 한번 절감했는데 여러분 오늘 한 번 보신 분은 나중에 한번 또 어떤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보시면 영화가 전혀 다르게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네, 좀 길었습니다. 아이고, 청주 소감이 예, 예. 워낙 감명 깊어가지고. 아이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물론 6월 말에 통영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저희가 영화제를 했는데요. 그 통영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명예를 위해서 조금만 덧붙이자면은 어린이 여러분을 대상으로 한 상영 같은 경우에는 네, 200명. 예, 100명, 200명 어마어마한 인원과 같이 상영을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굉장히 호황이 있었던 이런 영화제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영화제도 한국에서는 아쉽지만은 이 배급사에서 들여왔었을 때 아주 많은 관객분들이 보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인터넷상에서는 꽤 화제가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정면에 보시고 계신 이 포스터 디자인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스터 디자인을 보고 굉장히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정말 정부 시책으로 우리에게 이런 거를 권유하는 거 아닌가라는 리얼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한국이라면 이럴 법하기도 하구나라는 되게 무서움으로 다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영화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일본 특유의 그런 사회 억압적인 분위기라던가 그리고 누구나가 우리의 죽음이 어떤 형태를 맞이할 것인가, 우리의 죽음을 국가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도 17가지 주제 중에서 사실 웰빙은 있지만 웰다잉은 없잖아요. 하지만 모두가 상상하고 그리고 당면할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와닿고 요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웰다잉을 지금 우리 조성윤 위원장이 언급해 줬어요. 저는 사실은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을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뭐 건강상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직 이른 나이입니다. 60대 중반이니까. 근데 저는 50대부터 웰빙보다 웰다잉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실제로 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50대와 40대의 차이가 40대까지는 삶을 더 많이 생각하고 50대부터는 죽음을 많이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죽음을 이렇게 어둡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새롭게 보는, 죽음을 생산적으로 보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대통령 여성분을 장이 치른 유재철 선생 같은 분은 제가 좀 친분이 있어서 몇 번 만났는데 그분이 늘 하는 게 자기가 진짜 이건희 회장 뭐 대통령들 여러 번 그리고 또 수천 건의 장을 4천 건인가의 장례를 치렀는데 그 죽을 때의 그 모습을 보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야말로 경쾌하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건강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죽어가면서도 탐욕스럽게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삶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이렇게 즐겁게 죽어가는 분을 볼 때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으면서 본인이 그걸 문화운동으로 확산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죽기 전에 자기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각각 보고 싶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한번 축제식으로 그게 영화에 이제 2번 정도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그려졌었습니다. 그게 임권택 감독이 영화했던 축제, 그 장례를 축제로 영화한 거죠. 또 하나가 고인이 되신 박철순 감독의 학생 부군 신이, 이 두 영화가 이제 굉장히 죽음을 축제로 승화시킨 영화였는데, 지금 그런 운동을 펼치시는 분이 전 국회의원이고 그 부천시장에 했었던, 갑자기 부천, 제가 갑자기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유재철 선생도 그러는데, 얼마 전에 그 연극 배우 박정자 씨가 그 당신이 떠나기 전에 그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한바탕 그 파티를 그 가졌다라는 그 기사를 봤었는데, 그게 그 박정자 선생이 바로 당신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건강할 때 한번 다 같이 모여서 파티로, 저도 사실은 그거를 실천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즘 뭐 오래 살겠다 이런 마음은 없어도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 된다는 마음은 늘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저도 이 영화랑 연결시켜 보면 아들 둘한테 만약에 그 어떤 큰 부담이 된다라는 판단이 들 때는, 저는 뭐 플랜 75가 아니라 뭐 70이건 뭐가 간에 그냥 선택해서 저는 이 세상을 그야말로 감사하면서 떠나겠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그렇게 어둡게 보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이렇게 어두운 영화 아니에요. 굉장히 결말은 희망적으로 끝나잖아요. 그때 미치 78세에서 이제 3년 정도 지났다니까 80대가 넘으셨다고 봤을 때, 그분이 마지막에 그 선택을 바꿔가지고, 그분한테는 강요가 아니죠. 여기서 선택이냐 강요냐가 아니라 그분한테는 선택이었다고 보는데, 저는 강요라고 보는 사람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저는 선택이라고 보는 거고, 거기서 대부분 돌아가신 분이 선택적으로 돌아가시고, 선택이 아닌 불행한 죽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미추의 동료였던 이네코 할머니죠. 그분이 혼자 계시다가 굉장히 외롭게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삼촌은 덜 외롭게 가시잖아요. 히로무라는 20년을 만난 조카 덕에. 그 조카도 갑자기 삼촌을 만나면서 삼촌이 그런 식으로 선택적인 죽음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원래는 공무원으로서 권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삼촌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선택에 대해서 그걸 막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 영화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루는 건 맞지만, 저는 기분 나빠할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 하야카 치에 감독이 지금 이게 두 번째 장편 영화예요. 아니, 첫 번째 장편 영화. 제가 놀라는 건 이 하야카 감독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장편 데뷔작으로 이런 무거운 주제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뭔가 어떤 일본 사회에 나가서 또 인간 사회와 연관해서 아직은 젊은 생이 많이 남은 이 감독으로서 뭔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데뷔작식으로는 굉장히 차분하고 무겁게 가서, 만약에 이게 데뷔작이라는 정보가 없으면 이걸 데뷔작으로 이렇게 간주하기에는 굉장히 좀 육중한 연출력을 보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 2022년에 이 영화가 선보였는데, 이 영화가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일본 최고의 지금 감독이 기획 제작을 했던 그 단편 시리즈의 연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올해 르누아르라는 11살 소녀의 어떤 성장기를 통해서 올해 칸 영화제의 경쟁 부문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은 못 받았는데, 이 감독은 두 편의 장편으로, 첫 번째 이 영화는 2022년 주목할 만한 시선,
칸 영화제의 경쟁 부분과는 다른 공식 섹션이 주목할 만한 섹션에 초대받았었는데, 그리고 이 영화가 장편, 그러니까 최초의 장편이어서 황금 카메라상 후보에도 들었었고, 여기서 뭐 그 특별 언급이라고 됐습니다. 이게 상에 특별 언급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스페셜 멘션, 특별 언급이 될 정도로 주목을 받았었다라는 얘기고, 제가 제 별칭이 이제 칸찬일인데 97년부터 작년까지 오래 못 갔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97년부터 작년까지 23번을 칸 영화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영화제인 칸 영화제를 23번 다녀왔다라는 것을 뭐 좀 자랑은 아니고 그거를 내세워서 제가 이제 칸찬일이라고 별칭을 쓰는데, 칸 영화제 때 주목할 만한 그 시선 부문에서 그 주목을 끌었고, 두 번째 영화로 칸 경쟁 부분을 갔으니까 제가 볼 때 고레데 히로카즈, 그 다음에 지금 고레데 히로카즈의 일본 최고의 감독으로, 세계적 감독으로 이미 거장이 된 하마구치 유리스케, 드라마의 카라든지 우연과 상상 같은 영화를 통해서 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가요? 그런 영화를 통해서 지금 세계적 거장이 된 그런 감독. 그 다음에 가와세 나암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나오미 가와세, 그 감독, 그 이후에 일본 영화의 어떤 그 미래를 또 현재를 이끌어 나갈 감독으로 우리가 하야카와 치에를 이제 기억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감독은 아마 뭐 세 번째, 네 번째 영화 계속 나오면 그 영화들은 계속 칸에 가서 칸 경쟁 부분에서 아마 상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한국 영화는 위기 국면이 산업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산업적으로 그 연장선에서 올해 칸 영화제의 그 장편이 한 편도 못 나가면서 산업적으로 나가서 문화적 측면에서도 한국 영화가 지금 위기를 맞는 거냐라는 지금 그런 의식들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아직 문화적으로는 위기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산업적으로는 지금 위기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을 수 없고요. 그 증거들이 지금 해외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좀 저조한 그 좀 위기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해외에서는 한국 영화에 대한 새로운 지금 주목들을 하면서, 얼마 전에 뉴욕 타임스가 21세기 최고 세계 영화를 뽑았는데 1위로 기생충을 뽑지 않았습니까? 이건 놀라운 성취입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성취고, 여러분 K-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에서 지금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에서는 그냥 그저 그랬는데 지금 해외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3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시큰둥해하고 온갖 악평이 나오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세계 뭐 93개국에서 1위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 매불쇼 시네마 지역에서 그런 언급을 했는데, 한국에서의 상황과 외국에서의 평가가 상당한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은 좀 고민거리다. 그랬더니 뭐 동료 패널인 최강희 씨는 뭐 외국에서 그런 평가받는 게 뭐가 대단하냐 뭐 그랬는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게 대단하지 않은 겁니까? 대단한 정도가 아니고요. 역사입니다. 기생충이 이룬 성과도 역사고요. 우리가 어떤 해외에서 이런 국제적 위상을 만약에 별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국제적으로는 그 K 컨텐츠 내지 한류가 새로운 국면에 지금 접어들고 있어서, 지금 국내의 이 위기 국면을 그 해외의 이러한 국제적 위상과 어떻게 근접시킬까를 우리가 지속 가능성 내지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얼핏 들으니까 그 지속 가능 협의회는
전통적으로 그 영화 콘텐츠를 별로 이렇게 이렇게 신통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여러분, 영화가 OTT로 인해서 위기 국면을 맞아도 영화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는 건요, 콘텐츠를 통해서 이루는 것보다 10배, 100배 힘듭니다. 제가 역사 관계자한테 그럽니다.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고 싶으면 역사가 잘못됐다라고 어디 가서 강의하고 외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콘텐츠를 통해서 그 역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환기시키고 그거를 각인시키는 거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택시 운전사 아니냐? 택시 운전사가 1000만 영화가 되면서 부산의 어떤 저널리스트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5.18이 광주의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문화부 그 부장이었어요. 부장 데스크가 그러더라고요. 9.1 영화사에서 심사하면서 저한테. 그런데 택시 운전사를 보니까 5.18이 광주의 사건이 아니었네요. 우리 모두의 사건이었네요. 여러분, 그래서 콘텐츠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계획이 뭐냐면, 내년 4.3 때 정지영 감독의 신작인 내 이름이니 개봉됩니다. 그 개봉에 맞춰서 제주 4.3은 제주가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의 사건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한강은 대통령실에서 불러서도 안 갔잖아요. 제 기획이 뭐냐면은 내년에 대대적 기획을 통해서 한강을 불러낼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콘텐츠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좀 환기시키고, 오늘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그걸 느낀 거예요. 이거 꽉 차는 제가 깜짝 놀라고 가요, 지금. 보기 힘든 지금 광경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기 통영에서요, F1 더 무비, 브래드 피트 주연의 그거를 보는데 280석에 저 혼자 봤어요. 낮에 가서.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황제 관람을 했는데, 코로나 때도 2-3명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상업 영화, 천몇백억, 2천억 들어간 영화를 혼자 보면서 그때 느낀 게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게 꽉 찼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둡고 무거운 영화를 보는데 이게 기획입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큰 역할을 하시는 건지 몰라요. 이게 컨텐츠의 힘이고, 이게 청주의 힘이고, 청주 시민의 힘이고, 청주 지속협의의 힘이고, 충북 지속협의 힘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제가 과묵한 스타일인데 말문이 튀었습니다. 네,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이런 영화제를 기획을 하시고 거기다가 기획한 다음에 잘 연결기 위해서 모든 좌석을 꽉 채우신 청주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분들의 또 기획력과 노력에 큰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도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극장에서 플랜치시고라는 영화를 상영을 하는구나, 보겠구나라는 게 아니라 청주 SDGs 영화제라는 틀 안에서 보기 때문에 더 뜻깊습니다. 사실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하나하나 손꼽아 보라고 하면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몇 번은 뭐고 기억하라고 하면 헷갈리기 십상이죠. 그리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토의를 하기 힘들어요. 하지만은 영화를 보면요, 여러분들도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가지로 봤었을 때 굉장히 많은 거를 포함하고 있는 영화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한번 SDGs 17가지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새로운 발견을 하고 발굴하는 그런 큰 재미를 느끼실 겁니다. 저는 이 영화 봤었을 때 맨 처음에 떠올린 주제는 동물은 안 나오지만은 육상 동물의 보호를 떠올렸습니다. 요즘 가장 논란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있죠.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경제동물입니다. 우리는 돈이 돼야 가축을 키워요. 하지만은 우리 수평아리는 어떻게 되죠? 돈이 안 되죠. 전부 다 분쇄기로 들어가서 갈려져서 그
그 무수한 생명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윤리라던가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죠. 플랜치 15가 뭘까요? 사람을 행정에서 숫자로만 보고 노동력으로만 봤었을 때 더 이상 가치가 없어졌구나. 그러면 살처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택에는 폐계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닭은 10년 정도도 살 수 있지만 2년만 지났을 때 2년이 지나면은 아래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얘는 폐기 처분이라고 해서 폐계닭이라고 엄청 싸게 팝니다. 근데 무지 엄청 맛있더라고요. 엄청 맛있습니다. 근데 저 갑자기 맛의 얘기를 지난번에, 들어오셨네요. 네. 평택 가서 행사하고 와서 일부러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빈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폐계 닭이라고 거의 버려지는 닭인데요. 집에 그 닭을 데리고 와서 계속 보살피면은 아래 생산량이 다시 늘어납니다. 하지만 경제동물은 그렇게 취급되지 않죠. 여기서도 국가에서 봤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숫자로만 그리고 노동력으로만 보여지는 이러한 경제동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처분을 시행하는 겁니다.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16번 목표가 평화적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적인 제도입니다. 과연 여기에 어디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이런 사회적 제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언제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 국가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감시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영화를 본다면은 굉장히 새로운 발견과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이제 시작 부분에서 굉장히 암울하게 암울하잖아요. 근데 결말고 끝날 때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렇죠? 하늘, 태양, 그렇죠? 그리고 숲 등등 해서 우리가 그 인간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공간적 요소가 한 그 화면 안에 딱 있으면서 꽤 오래 비춰주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그 젊은 층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젊은 층이 참 많아서 굉장히 감동적인데 이분들이 볼 때는 사실 어느 단계부터 이 다 본인의 이제 부모, 조부모들이 좀 성가신 존재가 사실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을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는 어떤 척대서로 볼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평론가로서 30수년째 나름 잘 나가는 평론가로 돈은 못 벌어도 잘 나가는 평론가로 그렇게 여태까지 버텨왔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출연하고 있는 매불쇼 덕에 막 길거리에서 인사하고 뭐 술값도 내주기도 하고 막 밥값도 내기도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요즘 그 굉장히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허망한 왜냐면 30수년에 평론을 했는데 매불쇼 이전에는 제가 평론가가 아니었고 매불쇼 이후에 평론가였던 것 같은 상황이